암호학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서명과 그 전자서명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PKI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서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서명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자서명에서는 서명은 사용자의 비밀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그렇게 서명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개키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공개키 기반의 암호 시스템과 이 전자서명에서 이 사용하는 키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셔야지 되죠. 자,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는 공개키를 썼어요. 그런데 전자서명에서 이 서명값을 생성할 때에는 비밀키를 써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명이라는 게 어떤 특정 개인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정 개인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서명은 개인이 갖고 있는 비밀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공개키 암호에서는 암호문을 특정 개인만 풀어볼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복호화를 비밀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키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공개키 암호 시스템학이랑 전자서명에서 각각 다르다는 거 꼭 주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앨리스가 이제 자기가 생성한 문서에 자기의 비밀키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이렇게 첨부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밥에게 보낸 거죠. 야, 이거 내가 서명한 문서야 하고 이제 밥에게 보냈어요. 그럼 밥은 앨리스의 공개키를 획득을 해서 이 서명값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 암호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앨리스랑 밥은 이 리모트하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앨리스가 이거 내 공개키야 하고 줬을 때 이 공개키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진짜 앨리스의 공개키야? 라는 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돼요.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풀기 위해 시스템상에서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자, 전자서명 서비스로는 메시지 인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무결성, 그 다음에 송신자 부인 방지가 제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가 제공이 되어지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기밀성은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암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서명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제일 유명한 RSA를 이용한 전자서명, 엘갈말, 슈노르, 디지털 서명 표준, DSA라는 표준이 있고, 앞서 배운 타원곡선을 이용한 ECDSA,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이런 서명 기법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이제 암호 사용하는 방법과 서명하는 방법이 다를 테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수식 키를 생성하는 거는 이제 똑같을 거고, 그때 이제 이거 전자서명을 다는 방법이 이제 복호화하는 방법이랑 이제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것만 좀 주의하셔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서명 방식에는 메시지 직접 서명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메시지 복원형 전자서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명자가 자신의 개인키, 비밀키를 사용해서 메시지 자체에다가 서명값을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이렇게 길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트 수가 워낙 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RSA 같은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를 블록을 나눠요.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블록으로 쪼개서 각각에 대해서 서명을 예를 들면 1024비트씩 나누는 거죠.
나눠서 거기다 각각의 서명값들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에 복수 개의 서명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명을 생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서명을 검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방법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우리들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방식은 메시지 해시 값에 서명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하는 방법은 이메일 길이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의 해시 값을 먼저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해시 값을 계산을 하고 그 해시 값에 개인 키를 사용해서 서명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할 때 자기의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해시 값에다가 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에 이렇게 해시한 이 해시 값에다가 서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서 메시지와 그 다음에 지금 서명 값을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검증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수신된 메시지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생성을 할 거고요. 사용자의 공개 키를 사용해서 요 지금 서명 값으로부터 이 해시 값을 계산한 이후에 요 계산된 해시 값과 요 메시지에서 그 계산된 요 해시 다시 값 요게 두 개가 같은지를 보는 거죠. 이제 같으면 서명이 정상적으로 수행됐구나.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앨리스에 의해서 서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구나. 두 번째는 메시지 M이 중간에 변형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특수 그 전자 서명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은닉 서명이라는 블라인드 서명이에요. 이 블라인드 서명은 문서의 내용을 서명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서명을 받는 기법이에요.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서명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뭐 RSA 알고리즘이나 그런 알고리즘. 이 은닉 서명은 기본적으로 문서의 이 블라인딩이라는 기법을 이제 이거는 알고리즘적으로 대부분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블라인딩을 쳐요. 메시지 이제 뭐 M이 있으면 그 M에 이렇게 블라인딩을 이렇게 쳐서 이 블라인딩한 결과를 B라고 한다고 하면 이 블라인딩한 요거를 이제 서명자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앨리스는 요거를 보고 여기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에다가 이렇게 S 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결과치를 보내면 이 블라인드를 제거하면 꼭 메시지 위에다가 서명을 받은 것 같은 결과를 이제 블라인딩을 제거하면 생성할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이유들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전자투표, 전자공증, 입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투표 내용을 알면 안 되잖아요. 전자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앨리스가 있고요. 내가 누구를 찍었어. 그 찍은 내용을 보이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한테 내 투표가 정상적인 투표라는 거를 인증해 주세요. 선관위 같은 데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선관위는 이거 앨리스라는 것만 알고 이거 앨리스의 투표가 맞아 하고서 여기다가 선관위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죠. 여기 보내면 이 블라인딩 친 거를 이제 걷어내면 이제 실제로 여기 내용만 남고 내용에 이렇게 선관위 도장을 찍혀서 이거를 이제 제출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뭐 공증도 마찬가지고 입찰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는데 이 메시지 내용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거다는 것들을 공증받고 싶을 때, 보증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서명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부인 방지 서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명을 검증을 하려고 할 때 서명자나 TTP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할 때마다 이제 서명자가 개입을 하거나 TTP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서명자가 내가 서명한 적이 없어.
이거 키가 노출됐나? 뭐 이런 식의 변명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서명 기법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지금 책에 이게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서 이 책에서 했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요 부인 방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으로 지금 추론이 되고 실제로 이제 부인 방지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논문에서 찾아본 기법들이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기법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TTA 여기 뭐 송신자, 수신자, 송수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부인 방지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서명을 한 사람은 자기가 서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인 방지가 돼요. 근데 이제 수신한 사람은 나는 못 받았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인 방지 기법들 그리고 표준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표준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 좀 따로 한번 좀 보셔도 되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대부분 문제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은 뭐 이런 TTP가 개입을 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서명자한테 뭐 그 토큰 같은 거를 받아서 푼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가적인 방식으로 부인 방지 기능을 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위임 서명은 이제 프락시 시그니처라고 해서 이제 위임 서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명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해서 대리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부장이 있고요. 여기 대부분 차장이 있고, 뭐 여기 과장님도 있고, 뭐 여기 사원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중간에 뭐 대리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예를 들면 부장님이 출장을 갔어. 출장을 가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결제 권한을 차장한테 위임을 해요. 내가 없는 동안 네가 대신 사인을 해. 대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너한테 위임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거를 차장이 대신 검토해서 서명하면 부장이 서명한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차장이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부장 대리로 서명을 하면 이게 이제 검증을 할 때에는 위임 서명에 대해서 서명을 검증을 하면 그 위임자가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임해서 얘가 대신 한 거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적으로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다중 서명이나 그룹 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문서에 여러 명이 이제 서명을 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회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회사에 가면 이렇게 문서 이렇게 남겨주고 여기 누구 이렇게 봤으면 서명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같은 문서에 서명이 여러 개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제공해 주는 게 이제 그룹 서명, 다중 서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들이 지금 제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들이 지금 제한돼서 알고리즘적으로 제한돼서 구현된 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여튼 기술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앨리스의 공개키가 이렇게 이제 배포됐을 때 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라는 문제는 여전히 지금 이제 남아있는 문제예요. 이건 공개키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게 PKI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PKI는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약자고요. 공개키 인증을 위한 기반 시설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략적으로는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 CA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CA는 이제 이건 구조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RL도 있어야 돼요.
자, CA와 CRL의 각각의 이제 기본적인 역할들이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할 때 여기 제가 링크 달아놓은 게 지금 동작을 하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이제 요런 데 가서 보시면 PKCS 라고 하는 문서들이 지금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링크에서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건 제가 추후로 찾아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 PKCS라고 해서 여기 Public Key Cryptography Standard 라는 이런 형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개키 인증서 교환 문법이라던가 인증서 표준 규격 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이게 RFC 문서들로 다 이렇게 기술들이 다 지금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제 심도 있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링크를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링크하고 좀 달라져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이제 한번 보면 구성 요소가 요 RA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가 있고요. 디렉토리 서비스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다 표시를 해놨네요. 여기 인증서 폐기 목록이 이제 CRL 이거든요. 요런 이제 구성원들이 있어요. 자, RA는 사용자에게 인증서 발급 요청을 받고 이를 확인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면 확인이라는 것이 필수로 요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인증서 같은 거를 발급을 받으려면 신원을 확인해야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서명 같은 거에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면 확인을 필수로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사람을 이제 사용자를 인증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인증이 되면 이 CA한테 이 사용자 정보를 줘서 인증서를 발급시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고 사용자에게 발급된 인증서를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도 담당을 해요. 자, CA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Certification Authority 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 폐지 목록들을 이제 CRL이라고 하는 Revocation List, Certificate Revocation List예요. 이 CRL을 이제 관리하는 주요 그러니까 PKI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렉토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정보 인증서, 특별히 인증서 폐기 목록들을 저장, 관리,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고 여기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는 요 LDAP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대부분 LDAP 사용하고 있다. 이 것만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얘가 RA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인증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RA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등록을 한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RA의 역할을 누가 하냐라고 하면 은행, 증권사 이런 애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계좌 만들려면 일단 가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건 직접 안 가셔도 이제 핸드폰을 갖고서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기관들이 요 이제 RA 역할을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면 여러분의 정보를 CA한테 넘겨주고 CA가 이제 인증서를 생성한 다음에 그걸 디렉토리 서버에다가 저장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증서 구조예요. 이제 인증서 구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필수, 요 요소들. 예, 어떤 것들이 필수고 어떤 것들이 옵션인지 이렇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issuer name이 인증서를 발급한 CA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유효기간, 인증서가 어느 정도부터 유효한지.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대부분 1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효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공개키 소유자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체의 공개키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개키 값이 어떤지, 거기에 이제 이 CA의 서명값, 이 공개키에 대한 CA의 서명값이 여기 이제 필수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구조 이름 다 구조 이름 그 다음에 설명까지 다 외우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인증서들이에요. 인증서를 이제 그 오픈SS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를 한번 이렇게 까본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인증서 발급자, 이슈어, 그 다음에 유효기간, 그 다음에 발급 대상, 그러니까 그 개인이나 이런 정보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발급자 서명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인증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체인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급한, 내가 이게 발급했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서명을 넣었거든요. 그럼 이 서명을, 이게 서명이니까 지금 CA의 서명이에요. 그럼 이 서명을 검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CA의 공개키 필요하죠. 그러면 CA의 공개키를 내가 가져왔을 때 이 공개키는 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신뢰하려면 공개키, CA 공개키 인증서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인증서 체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CA이면 이 CA의 인증서도 필요해요. 그럼 그 인증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얘가. 그러면 얘가 지금은 발급자 이슈어지만 이 인증서인 경우에는 얘가 발급을 받는 애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슈어는 또 따로 있겠죠. 이 인증서를 발급해 준 애. 예, 그리고 이 인증서를 발급해 준 애가 여기다 또 서명을 하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 이제 홍길동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홍길동이 이제 인증서를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CA가 자기가 이제 서명을 해준 거죠. 그럼 이 서명 검증하려면 CA의 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어떤 다른 CA가 발급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서명을 검증하려면 또 얘의 인증서가 필요하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거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증서는 계층적인 CA 구조를 갖고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루트 CA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앨리스가 있고 앨리스한테 CA1이 인증서 발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CA1한테 CA2가 인증서 발급해 줬어요. 이게 이렇게 무한히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엔가는 이게 끝나줘야 되는데 이 끝나주는 애를 우리가 루트 CA라고 해요. 그리고 이 루트 CA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 CA2한테 인증서를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인증서 갖고 있고 여기에 서명이 달려 있는데 이게 누가 한 서명이냐면 루트 CA가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서명 검증하려면 이 루트 CA의 인증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 공개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공개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누군가 또 서명을 한 이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구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루트 CA는 이 인증서에 여기에 서명한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루트 인증서는 자기 자신한테 인증서를 발급을 해요. 이러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루트 인증서를 발급한 루트 CA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Trusted Third Party.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루트 인증서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이 체인이 쭉 가지 않고 여기서 딱 마무리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이 하나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거 발급해주는 루트 인증서, 루트 CA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CA의 인증서를 받으려면 대부분 이제 비싼 유료로 그 CA의 인증서를 지금 발급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서 발급을 받았어요. 그럼 이 인증서가 유효한지, 여기 인증서에 있는 서명이 유효한지 보려면, 루트 CA가, 이렇게 CA한테 발급받은 요 인증서를 추가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봐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루트 인증서의 공개키는 어떻게 믿냐? 그거는 우리가 믿는다고 가정을 하고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까서 보시면, 이거 이제, 여기에 딴 거는 안 보이지요? 네, 딴 정보 없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각각의 인증서들마다 계속 끝에 이렇게 체인 쭉 따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루트 CA 인증서까지 여러분들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들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인증서 폐기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인증서가 공개키가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1년짜리 공개키다라고 했는데 그 1년 되기 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그 공개키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개인키 값이 뭐 유출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폐지시켜야지 되잖아요. 그 폐지된 공개키의 목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CRL 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CRL은 기본적으로 갱신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또한 이제 관리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인증서 재발급을 받거나 폐기시킨다고 은행에 이제 이렇게 그 은행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하면 이제 그게 그 정보가 CA로 넘어가서 CRL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이 CRL 리스트가 주기적으로 배포가 돼서 그 CRL에 들어가 있는 인증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인증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서가 폐기된 후 새로운 CRL이 갱신되기 전에 폐기된 인증서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주기적으로 갱신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시점에 CRL을 한번 갱신을 해서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또 주기가 돼서 또 CRL, 그동안 이제 나온 등록된 폐기된 인증서 목록을 가지고서 여기다 CRL을 다시 갱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 그러니까 폐기는 됐어. 이 시점에 어떤 공개키가 폐기는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사용하는 CRL 리스트는 얘거든요,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정보는 이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누군가가 이 인증서를 가지고서 공개키를, 그러니까 서명을 검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유효한 서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CRL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거 인증서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첫 번째는 인증서 유효기간부터 봐요. 유효기간을 보고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그거는 아예 CRL에도 안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RL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CRL 리스트에 있으면 그거는 이제 유효한 인증서가 아닌 거거든요. 이런 순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아주 뭐 예를 들면 뭐 12시간짜리 뭐 이렇게 인증서를 배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CRL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CRL 리스트가 있어. 여기에 어떤 항목에 인증서 하나가 A라는 인증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이렇게 지나서 CRL 다시를
다시 갱신해서 발급을 하려고 할 때 요 A를 봤더니 벌써 유효기간이 여기서 만료됐어. 그러면 여기서 빠져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까지 CRL이 계속 담고 있지 않아요. CRL에 담고 있는 거는 유효기간이 남은 것들 중에 폐기된 인증서 리스트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효기간이 짧은 인증서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OCS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자, 이 OCSP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뭐 것처럼 온라인으로 인증서의 상태를 검증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CRL에 이렇게 있는데 CRL에 아까 그 인증서가 폐기되면 폐기됐다는 신고는 돼 있어요. 지금 CA 쪽에. 근데 CRL 리스트에 걔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는 갖고 있어. 정보는 갖고 있는데 아직 리스트를 새로 주기적으로 발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물어보는 거죠. CA한테 야, 이거 인증서 괜찮아?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야? 얘가 이제 물어보겠죠. 얘의 인증서라고 하면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CA한테 직접적으로. CRL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 OCS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거 아직 CRL 발급은 안 했는데 얘 폐기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다 이렇게 하지 CRL을 사용을 하냐는 거죠. 누구든 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인증서를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와 그 트래픽들을 다 CA가 감당해야지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처리해야 될 리퀘스트가 요청이 많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 과부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OCSP 같은 경우는 유료로 꼭 필요하면 진짜로 아주 민감한 데이터야. 그래서 진짜로 실시간으로 그거를 검증해야지 돼. 그러면 유료로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RFC 6960 보시면 되어져 있고요. 전송되는 메시지는 SN.1으로 인코딩 되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 SN.1은 기본적으로 PKCS는 다 SN.1으로 인코딩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OCSP 프로토콜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KI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CA, 계층적 구조는 루트 CA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서브 CA 들이 이렇게 발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CA들이 개인한테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을 해요. 그럼 얘도 이제 자기가 사인한 인증서가 있고, 얘는 이제 루트 CA가 사인한 인증서를 갖고 있고, 얘는 서브루트 CA가 사인한 인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D가 있으면 요 인증서가 있어. 그러면 D의 인증서를 검증받기 위해서는 요런 패스로 올라가면서 인증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요 인증서가 필요하고, 요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 인증서가 필요하고, 요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 인증서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셀프 사인된 인증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인증됐다고 간주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얘 인증하고, 요거 이용해서 얘 인증하고, 요거 이용해서 얘 인증하고, 이런 식으로 패스로 인증하게 돼요. 네트워크 구조는 상위 인증 기관에 영향 없이 인증 기관 각각씩 자신의 인증 정책에 따라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대신 CA 간에 인증할 수 있는 상호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요. 이런 계층이 아니라 이렇게 CA가 있고 CA가 있으면 요렇게 이제 발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혼합 구조는 이런 얘가 지금 계층 구조, 여기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루트 CA 간에는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 루트 CA가 있고요. 여기 싱가포르 루트 CA가 있으면, 그럼 한국에서 사용자가 이 루트 CA한테 이렇게 인증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애하고 서명 검증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루트 CA 얘가 얘를 인증할 수 없거든요. 얘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얘가 얘한테 이제 인증서를 받아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얘는 이제 얘가 신뢰하는 애니까, 그러니까 얘가 신뢰하는 얘도 나도 신뢰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혼합 구조고요. 자, 혼합 구조 중에 이제 브릿지 CA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논문에 한 편 나온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얘는 뭐냐면 이렇게 CA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CA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맺어졌는데 그렇지 않고 요 브릿지 C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인증해주고 얘가 얘를 인증해주고 요 상호간의 인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를 인증해 줬으니까 나도 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이렇게 브릿지 CA가 추가로 있는 애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건 논문 한 편 정도 지금 나온 게 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인터넷에서 이 논문 찾아볼 수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중간에 브릿지 CA가 존재하는 모델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학의 큰 줄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게 뭐 자세히 하면 진짜로 한 학기 정도 해야지 되는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암호학 책을 놓고서 조금 더 잘 깊이 있게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암호학 개론, 그 다음에 대칭키, 비대칭키, 해시, PKI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